자,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고요. 20페이지에 비과세 사업소득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과세 사업소득은 1번부터 7번까지의 양가로 항목으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논밭에 대한 임대소득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논밭을요,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만 비과세인 거고, 만약에 내가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작물 생산에 이용이 되지는 않고요. 뭐 주차장 용도로 사용됐다든지 이렇게 작물 생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단 논밭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이 논에서 직접 뭐 작물 생산을 하지는 않고 B라는 사람한테 이 논을 임대를 해줘요. B라는 사람은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없기 때문에 A라는 사람한테 임차료를 주고 거기에서 작물 생산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 사람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 A의 논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A는요, 본인이 B한테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냥 세금을 내고 끝내지 않고요. B한테 받을 금액을 올려요. 임대료를 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러한 과세 제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이 농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농지를 임차해서 작물 생산을 하고 있는 이 농부가 될 거예요. B가 되겠죠.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논밭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의 임대소득. 주택의 임대소득도 비과세 항목으로 넣어놓은 이유는요. 일단 논밭에 대한 임대소득과 같아요. A라는 사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주택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임대를 내준 거죠. 이때 B라는 사람이 이 주택에 살면서 A라는 사람한테 임대료를 지불을 하겠죠. A는 그 소득을 받을 거고요. 만약에 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A는요, B한테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냥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B한테 본인이 납부할 세금만큼을 더 받게 되겠죠. 임대료가 상승되는 결과가 초래가 될 거예요. 결국 이 부담은 누가 져요? 주택 임차인이 지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주택 임차인에 대한 그 임차료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을 다 비과세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임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주고 있어요. 주택을 내가 뭐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 그 주택에 대해서 임대소득을 얻었다. 이거 다 비과세 절대 아니에요.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이때 한 개의 주택에 대해서의 판단은 일단 고가주택과 국외주택은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데 그게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그러한 주택이에요. 그러면 그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고요. 내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내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국외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임대소득을 얻고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비과세 대상에서는 제외가 돼요. 정리하면 1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를 해주겠지만 그 1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주택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과세의 범위에서 제외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주택 수에 따른 과세 여부와 과세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비과세 사업소득에서는 1주택의 임대소득이 비과세가 된다. 여기까지 결론을 내놓으시면 되고요. 밑에 부분은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 임대소득이기 때문에 이것도 살을 붙여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거 요거죠. 고가주택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일반 주택이다라고 한다면 비과세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그리고 내가 주택을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의 임대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3채 이상은 뭐 100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10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같게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주택의 임대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 1주택인 경우에 고가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2주택인 경우에도 과세를 한다. 요거와 이 밑에 나와 있는 3주택 이상에 대해서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를 한다. 요거와 과세의 범위가 좀 달라요. 1주택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와 2주택인 경우에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간주 임대료까지도 과세를 하고 있어요. 임대료와 간주 임대료는 무엇이냐 하면 임대료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흔히들 임대를 내줄 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임대차 계약할 때 거기 뭐 얼마 주고 들어갔어? 라고 이야기하면 뭐 5천에 뭐 150 주고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5천이 보증금이고요. 150이 월세가 되는 것이겠죠. 이때 150에 대해서 월세에 대해서는 1주택인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를 하고 2주택인 경우에 과세, 3주택인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인 간주 임대료에 해당되는 것은 내가 주택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만, 보유하고 있을 때에만 과세가 된다라는 차이점이 존재를 해요. 일단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여기서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의 합계라는 건 요 경우에는 월세만 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을 하셔가지고 합계액을 내주시면 되겠죠. 이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다 종합과세 대상인 거고요. 이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종합과세 한 경우와 분리과세 한 경우 중에서 세금이 더 적은 경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선택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요거 둘 중에 더 적은 거, 세금이 더 적은 거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주택수의 계산은요. 부부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혼인을 했어요. A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고요. B가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어요. A가 만약에 혼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고가주택이 아니라고 한다면 1주택의 임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과세이겠지만 A가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 B와 혼인을 했기 때문에 A는 더 이상 1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부부의 경우에는 주택수의 합산을 통해서 요 주택수를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A는 본인은 한 채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3주택 이상인 경우로 과세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부부인 경우에만 합산하는 거고요. 만약에 아빠가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딸이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이때 아빠와 딸의 주택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빠는 아빠대로 주택수 계산하는 거고요. 딸은 딸대로 주택수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부부인 경우에 주택수만 합산한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단 주택수를 합산할 때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만 부부의 경우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부의 주택 임대소득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소득세 계산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 소득세 1장에서 공부했던 거 있었어요. 소득세 총설에서 소득세는요. 인별과세예요. 개인 각각에 대해서 소득세를 산출을 해요. 물론 예외적으로 공동사업 합산과세라는 특례가 있긴 했지만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거론할 건 아니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거나 세대의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거나 특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경우는 존재를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택수의 계산만 부부의 경우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A와 B 부부라고 할지라도 각각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또 한 가지 살을 붙인다고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주택수는요. 내가 현재 임대를 내주고 있는 주택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써놓을게요. 보유주택수. 임대주택수가 아니라 보유주택수를 가지고 주택수에 대한 계산을 하고 그거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양가로 2번에서는 1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현재 우리 요거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밑에 내용이 좀 어려우시면 일단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농가부업 소득이에요. 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에 대한 제조, 어로, 양어, 양식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다음의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일단 농어민이 이러한 활동을 한다라는 건 당연히 부업으로 경영하는 거겠죠. 농민은 뭐예요? 작물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어민은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잖아요. 그게 본업이고 주업이고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건 부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농민과 어민이 주업이 아니라 이렇게 시골에서 부업으로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비과세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축산과 기타 부업 소득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부업으로 하고 있는 게 축산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기타 부업 소득. 여기서 축산만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축산을 제외한 나머지의 부업 소득은 기타 부업 소득으로 가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축산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민박을 영위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민박에 대한 소득 중에서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고요. 3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부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금액 기준으로 기타 부업 소득처럼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걸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농가 부업 규모 내의 축산업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전액 다 비과세를 해주는 거고요. 농가 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금액 기준으로 거르게 되시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3천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이고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축산은 왜 이렇게 한 번 더 어떤 혜택을 주느냐 하면 사실 이렇게 시골에서 농민이나 어민들 같은 경우에 소 몇 마리 키우고 돼지 몇 마리 키우고 닭 몇 마리 키우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흔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도 다 과세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 좀 그렇기 때문에 축산업에 대해서는 약간 좀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농가부업 규모 내의 축산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특례를 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농가부업 규모라는 건요.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와 조금 맥락이 맞지가 않아요. 소가 50마리까지 부업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돼지는 700마리까지도 부업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사실 소 50마리 돼지 700만 원을 키우는 거는 부자죠. 요거는 농가 부업 규모가 아니라 사실 이건 축산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제 머리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규모라고 생각을 해요. 농가 부업 규모를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마리수는 너무 터무니없이 많아요. 근데 현재는 이렇게 마리수를 규정해 놓고 있고요.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닭 몇 마리 이런 식으로 각 동물마다 이렇게 이제 마리수로 농가 부업 규모를 판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물별로 우리가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소나 돼지 정도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3천만 원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요. 총수익 금액이 아니라 소득 금액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밑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민박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민박집의 총수익 금액이 5천만 원이고요. 필요경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소득 금액이 나오죠. 이때의 소득 금액은 4천만 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3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는 거고요. 자, 3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3천만 원까지 비과세에 해당이 될 거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과세가 되는 금액은 1천만 원이겠죠. 이렇게 우리는 비과세와 과세를 판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판정하시는지 알겠죠? 자, 정리하면 농가부업소득에 대해서는 축산과 기타 부업소득으로 나누게 되고, 기타 부업소득은 바로 3천만 원 소득 금액을 가지고 비과세인지 과세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축산의 경우에는 농가부업 규모 이내의 축산이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비과세,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이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소를 60마리를 키운다.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에는 3천만 원 소득 금액 가지고 비과세인지 과세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어로어업 소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근의 어업과 내수면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소득. 농가부업 규모는 3천만 원이었는데 어로어업에 대한 소득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의 범위를 또 광범위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죠. 자, 뭐 바다의 경우 연근해가 아닌 원양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업 목적상 기억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실무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업인의 수입을 한번 볼게요. 어업인의 수입이 지금 양식업이랑 어로업이랑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우리 양식업은 위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양식업. 요거는 3천만 원까지 비과세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기타 부업 소득에 구분이 되기 때문에 3천만 원, 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고,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만약에 이 어업인이 양식으로서 3천만 원, 그리고 어로어업 소득으로서 5천만 원, 이렇게 소득이 발생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8천만 원까지 소득 금액이라고 가정하면 소득 금액 8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로어업 소득은요, 위에 농가부업 소득과 비교해서 얘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통주 제조소득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서,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이라는 건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해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일 것. 밑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전통주 제조 총수익 금액이 현재 3천만 원이고요. 필요경비가 1,700만 원이에요. 사업소득 금액 계산해보면 3천만 원에서 1,700만 원 차감하면 1,300만 원 나오죠. 어때요? 1,200만 원을 초과하죠. 우리가 방금 전까지 위에서 봤던 양가로 3번과 4번은요. 금액 기준을 정해놓고 해당 금액까지는 비과세였고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근데 전통주 제조소득은 조금 달라요. 얘는요.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해요. 여기서 우리 소득금액이 1,3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전통주 제조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인 1,200만 원을 초과했죠. 이때 1,300만 원 전액 다 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특이한 특징이기 때문에 전통주 제조소득은 조금 특별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임목의 벌채 양도소득. 임목은요, 자연림과 조림임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연림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과세를 하는 것이고, 조림한 임목인 경우에는 5년 미만이다라고 하면 자연림과 마찬가지로 전액 다 과세를 하는 거고요. 내가 5년 이상 조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노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연 600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밑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목을 양도했다라고 했을 때 총수익 금액이 5천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은 1,000만 원이 산출이 되고요. 이때 소득금액 연 6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600만 원을 초과하는 4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과세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 비과세 사업소득 공부하고 있어요. 조림한 임목, 내가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에 대해서 소득금액 연 6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요걸로 중심을 잡으시고 나머지 것들은 과세가 되는구나 살을 붙여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양가로 7번에 작물재배업 소득이 나오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것. 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은요. 일단 요렇게 구분을 해요. 곡물, 기타, 식량, 작물재배업, 벼랑, 보리 얘기하는 거고요. 요런 것들은 다 과세가 제외되고요. 그 외에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해서 10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를 해주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를 해주고 있어요. 곡물, 기타, 작물, 식량, 작물 재배업, 뭐 벼, 보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전액 다 과세를 제외시켜주고 있고요. 비과세와 과세제는 조금 다른 거긴 한데 그냥 똑같은 걸로 이해하셔도 돼요. 둘 다 과세가 되진 않아요. 그 이외에 뭐 꽃이라든지 이러한 작물 재배업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소득금액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수익금액으로 판단해요. 수익금액이 10억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비과세고 수익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공부하고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판단이 있죠. 금액적인 판단이 있었어요. 농가부업 3천만 원, 어루업 5천만 원, 전통주 1,200만 원, 임목, 조림한 임목 600만 원, 그리고 작물재배업 소득 10억 원. 이렇게 금액적으로 제한을 걸어둔 거에서 작물재배업 소득만 수익금액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나머지의 모든 비과세 사업소득은요. 수익금액이 아니라 모두 다 소득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다 소득금액이죠. 위에 거는. 얘도 소득금액, 농가부업도 소득금액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 기준을 정해놓은 것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그 금액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건데 아까 우리 특이하게 좀 기억하시라고 했던 거 전통주 제조소득은요.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 금액을 초과하면 1원이라도 초과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전액 다 과세를 하겠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숲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업 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득금액 계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계산 구조는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을 할 때 총수익금액에서 내가 이 수익금액을 얻기 위해서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를 차감을 해서 사업소득금액을 구한다. 이거 공부했던 내용이죠. 1장 8페이지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만약에 필요경비가 총수익금액보다 더 크다라고 해서 이 결과값이 마이너스의 금액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소득금액이 아니라 결손금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자, 사업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직접법이에요. 총수익금액 계산하고요. 필요경비 차감하고요. 그에 대해서 사업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산출하는 방법. 직접법. 자, 두 번째 방법은 간접법이에요. 간접법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라고 하는 건 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다라는 거죠. 개인 사업자들은요. 이 수익금액이 조금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조금 이제 영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를 만들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요런 장부,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사업소득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비용을 차감해서
당기순 이익 또는 당기순 손실이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굳이 또 소득세에 대한 총수익 금액을 따로 계산하고 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를 따로 계산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냥 우리가 눈에 딱 봤을 때에는 직접법이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무상으로는 당연히 간접법이 편해요. 실무상으로 직접법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실무상으로는 모두 다 손익계산서라는 장부를 만들고요. 이 장부에서 나온 값인 당기순 이익 또는 당기순 손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세무조정을 거쳐서 사업소득 금액 또는 결손금을 산출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간접법이라고 얘기해요. 왜 실무에서는 간접법이 편할까요? 손익계산서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반영해서 요금액을 구하는 게 당연히 훨씬 쉽겠죠. 거래가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회계상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과 소득세법상의 총수익 금액이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쵸? 근데 이 비슷한 부분까지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를 다 보면서 이게 소득세법상으로 총수익 금액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판단하셔야 돼요. 필요경비도 마찬가지죠. 기업회계기준상의 비용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간 경비에 대해서 하나씩 다 판단을 하셔야겠죠. 요거는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고 요거는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가 아니고. 근데 그 짓을 언제 하고 있어요? 이거 직접법으로 계산을 하려면 말도 안 되는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간접법이라는 거예요. 당기순이익과 당기순 손실은 회계 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미 손익계산서라는 장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과 총수익 금액, 비용과 필요경비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간의 다른 점만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간접적으로 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게 간접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직접법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그런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실무에서는 그냥 무조건 간접법 써서 계산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간접법에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법으로 사업소득 금액을 구할 줄 알면요. 간접법으로는요. 당연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기업회계상의 수익과 비용, 범위, 소득세법상의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범위, 이거를 아시면 그 차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차이를 내서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소득세법상의 총수익 금액에 대한 범위와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에 대한 범위는 제가 밑에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 필요경비인 것, 필요경비 아닌 것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요거 이제 보면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좀 습득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간접법, 세무조정 어떻게 하는지까지 보도록 할게요. 당기순 이익에서 플러스의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의 조정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기업회계기준상에서는 수익이 아니에요.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으로는 계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총수익 금액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를 해주시면 되겠죠.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이 0, 소득세법상의 총수익 금액이 100,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필요경비 불산입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회계기준상에서는 비용에 해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비용으로 100원만큼을 계상을 했어요. 근데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로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럼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는 얼마야? 0원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00원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플러스 100원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필요경비 불산입 란에 플러스 100 이렇게 적어두시면 0원으로 조정이 되겠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필요경비 산입이에요. 기업회계기준상의 비용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아서 기업회계기준상의 비용엔 0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로는 인정이 돼요. 그러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100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죠. 이때의 세무조정은 0원을 마이너스 100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00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총수익금액 불산입 한번 볼게요. 기업회계 기준상 수익에 해당이 되어서 수익 100원만큼을 계상을 했어요. 근데 소득세법상 총수익금액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소득세법상 총수익금액은 0원이 되겠죠. 플러스 100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00이 필요하겠죠. 총수익금액 불산입 마이너스 100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이러한 기록들을 모두 합치면 당기순이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업소득 금액 또는 결손금이 산출된다. 이게 간접법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사업소득 금액을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도 모두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다 간접법을 통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총수익 금액인 것과 총수익 금액이 아닌 것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필요경비인 것과 필요경비 아닌 것 이렇게 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들이 다음 수업 전에 한번 읽고 들어오실 건 뭐 외우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인 것, 요 표 있잖아요. 이 표를 한 번씩 읽어보고 오세요. 이걸 뭐 수업 시간에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슈가 되는 것들 좀 중요한 것들만 체크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고 이러한 것들이 뭐 기업회계 기준상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로는 인정이 되는구나, 뭐 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읽으시면 느낌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5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예습을 좀 하시고 뭐 예습이라 것까지는 없죠. 그냥 한번 잠 안 오실 때 한번 쭉 읽다 보면 잠 드실 거예요.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좀 해오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소득세법상 총수익금액의 범위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대한 범위 살펴보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범위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사업소득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목 관리를 제가 제대로 못해서 목소리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